지난 1월 23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중의원이 이제 해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현재 일본은 선거를 다시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16일 동안 선거가 펼쳐집니다. 모든 선거를 다 치르려면은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는 뭘 보고 치러야 되는 거야? 우리 지역은 누가 나오고 정책은 뭐고 공약은 뭐야?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에서도 폭설로 인해서 몇몇 공항이 마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았지만 눈도 엄청나게 폭설이 내리고 선거에 막 이번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꼭 투표하러 나가야 되나 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투표율 저하로 인한 무당층 이탈을 유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선거하면 투표율이 높아야 좋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465석 중에 겨우 과반을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서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된 자민당 조직이 집중적으로 투표장에만 나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민당이 우세한 성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딱 절반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그동안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이, 민주야합이라고 그러죠, 연합이 2번 정도 정권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인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럼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됐을 때 왜 금방 다시 자민당에게 돌아갔는가?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자민당 체제로 60년이 넘는 세월을 축적해왔습니다. 모든 정치의 기반과 실행, 운영, 관리,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자민당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자민당에 의해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른 정당이 차지한다 해도 컨트롤이 쉽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항상 결국엔 자민당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과반수를 채웠고 대호씨 말대로라면 굳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그때 오히려 자민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 극우 중에 극우, 참정당 등 이런 곳들이 의외의 성과를 냈었죠. 일본의 유신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다시 조선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극우적인 사상을 가진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쌀값이 올라간다, 이런 외국인 혐오 문화를 부추겼던 정당들이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정권 운영에 차질이 하나 생겼어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로 치자면 뭐랄까요? 법사위 정도 되는 곳에서 운영 주도권이 완벽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르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번에 이후에 바뀔 개헌, 그게 막강하거든요. 일본의 비핵화, 안보, 문서 개정, 그러니까 비핵화 3원칙이 있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재무장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꼭 민심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나의 총리직을 걸고 하겠다 라면서 60년 만에 다시 국회를 해산하고 치르는 선거인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정치의 국한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 선거 치르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세금?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번에 국회 해산과 다시 치르는 이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명분을 내세웠냐면, 여러분, 저 다카이치가 정말 일본의 총리가 되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투표율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정치공학적인 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일본 총리를 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라는 명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야 네가 뭐 하면 얼마나 했다고 야 뭐 한 1년은 적어도 채우고 해면 모르겠는데 몇 개월 해놓고 다시 그거를 투표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되나?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쇼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개헌 그리고 의석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지만 민심에서는 장바구니를 보고 있다. NHK 여론조사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고물가 대책, 생존과 관련된 생존 장바구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쌀은 1, 2년 사이에 2배가량 올랐고 원두, 커피 1.5배, 초콜릿 20-30%, 계란 12%, 모든 생필품,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두 자릿수가 올라간다. 한 자릿수가 아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하이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의 별명도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민심은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계 마술사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3.1%의 물가 상승률, G7 국가 중에 최고 국가다. 제일 많이 물가가 오르는 국가이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1%도 사실상 마술이 들어갔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두 자릿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3.1%예요?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싹 물타기를 넣은 거예요. 우리 그 초중고 교육비 무상으로 그 제공하는 금액을 여기다 넣어봤더니 막 두 자릿수에서 3%까지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예요. 왜?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자녀가 없으시거나 이미 우리 자녀는 초중고를 다 마쳤는데 하는 분들은 이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매력을 훔치고 있다. 체감 물가 상승률은 거의 30%에 가까운데 문제가 뭐예요? 연금을 받으시는 노인층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초고령화 사회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는 국가죠. 물가 연동제가 아니다 보니까 물가는 30%가 올랐어. 근데 연금은 100만 원 나와. 그러면 지난달까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생활이 될까요? 물가가 천천부질 올라가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야 내가 나이가 89세인데 알바를 뛰어야지 생활이 가능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은 1.9%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게 한 가지 지적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낸 보험료는 강한 엔화였는데 돌려받은 건 약한 엔화다. 지금 많은 일본 방송에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경제 아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NHK, 마이니치, 요미우리 막 등등등 다 보면 어떤 보도를 주로 내보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달러에 1000엔화였다면 지금은 900엔화거든요. 여러분들 다 은행에 저축 많이 하시죠? 작년에 넣었던 1000엔이 지금 여러분 900엔이 된 거예요. 이자 쥐꼬리만 하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축한 게 저축이 아니라 그 값어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라는 방송을 일본 방송국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요. 뭐야,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저축한 게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쪽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이런 경제 가치에 대해서 되게 학습을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등학생 교육자료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일본은 경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투자 1위국인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로 엄청나게 뚜려 맞았고, 오히려 무역에 대한 압박, 자동차 수출 평균 단가도 내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순환과 함께 뭐가 있죠? 중국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 방문객 여긴 45%인데 오늘날 확인해 보면은 거의 50%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인 방문객이 일본에서 지금 1위예요. 890만 명 정도가 연간 방문을 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제친 지는 작년에 제쳤어요. 근데 중국과 대만 타이어 문제로 싸우면서 유사시 개입한다는 걸로 싸우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못 가겠잖아요. 설날에도 전원 못 가게끔 이렇게 조치가 나왔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 다카이치가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발끈하더라. 다카이치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뭐 여행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 가는 거 보면 거리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왜? 최대 관광객 국가가 전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도 텅텅, 호텔도 텅텅.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들이 펼쳐지는 거죠. 분명 일본이 발끈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손님이 없지? 그래서 여기는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책과 공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8석 가까이 차지했던 극우 중에 극우 참정당, 뭐라고 해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용해서 제페니스 퍼스트를 일본이 먼저다를 기용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치렀었던 참정당이 이번에는 슬로건을 I am Japan, 나는 일본이다 라고 하면서 더 강력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사람들이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18살까지 1인당 100만원씩 드릴게요. 참고로 이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석수를 확보했던 참정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는 거다. 외국인을 다 쫓아내야 된다. 중국인 잘 때린다. 전쟁 난 모르겠고 중국이 싫어하니까 마음에 든다. 한국인도 쫓아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일본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진짜 3D 업종이라고 하는 산업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수치가 사실 1, 2%밖에 안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밥을 많이 처먹으니까 일본 쌀값이 올라가는 거야. 안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야, 내가 100만원씩 줄게 한 명당. 돈은 어디서 나서? 일본이 돈 찍는 걸로 유명하지 않냐? 찍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강한 내셔널러즘과 무제한 돈 풀기를 공약으로 걸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정책을 걸어내고 있다. 라는 부분이 하나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참정당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젊은 층에게 중국을 때리는 걸로 해서 지지율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민주연합에서는 이 젊은 층의 지지율을 어떻게 뺏어올까? 바로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건드리자. 노인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비가 10%인데 이거를 늘리겠다. 30%까지. 왜? 노인들이 맨날 병원에만 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젊은 애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 젊은 애들이 이거를 다 세금을 메꾸냐? 이거는 안 된다. 노인들의 복지를 내가 축소시켜 줄게 라고 해서 젊은 층들을 또 쫙 빨아들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어떤 연령대층이 제일 많이 선거하러 가요? 3, 4, 5, 60대층 나이에 따라서 참여율이 높죠. 더군다나 일본은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 굉장히 강한 수를 뒀죠. 근데 이것도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자민당에서도 어떤 반응이냐면 신경이 쓰이나 봐.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 뭐예요? 표에 눈먼 정책과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민당은 뭐 어떤 걸 주로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자민당이 아니라 모두가 얘기하는 건데, 소비세를 10% 내지 말고 0%로 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물가 상승돼서 힘드시죠? 우리 자민당이 소비세를 없애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 금액이 10% 다운되겠죠? 이거를 이제 자민당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공통 공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거치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결국에 부채가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이 또 반복돼요. 사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데 뭐라 그랬죠?
선거는 16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야. 아까만 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에서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 기초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을 그려오면서 막 국민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조금씩 이 공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왜 아까 처음에 자민당이 그래도 다시 우세한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전혀 다른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정책과 공약들이 나오는데 일본 국민들이 그 물가가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지? 다카이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카이치 지지율 높잖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물가가 왜 이렇게 30%씩 오르는 거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빠삭하신 분들은 야 당연히 정부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실 텐데 여기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조해서 방송사에서 언론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막 조금씩 듣고 보니 그럼 뭐야 이상하네? 라는 게 조금씩 생기는 정도지 이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쪽 자민당과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자민당이 실언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엔저 현상 방송사들이 안 좋은 거라던데 우리 돈이 녹아내리는 거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카이치상. 여러분 엔저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일본의 부채도 1경이었는데 엔저가 내려가면서 9천조가 됐어. 국가 부채도 같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버려요. 오마이갓.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 사람 서민층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 부채도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되는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천청부지로 뛰어서 지금 거의 약 2배 정도 뛰고 있어요. 1년에 1.8배.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가 1.8배가 뛰었다 생각해보세요. 자산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갭 차이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 마세요. 국가 부채도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런데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 아직. 그래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민당이랑 원래 민주연합이랑 항상 붙어왔는데 암묵적으로 야 지역구 겹치지 말자. 우리는 여기 너네는 여기 요렇게 나눠서 해왔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남장판으로 돌아가잖아요. 서로 지역구에 다 등록 후보를 내버려요. 전부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민당과 진짜 격전지였던 지역들이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여기가 지역구마다 후보를 다 내버리면서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선거 지금 예상 치는 게 자민당 격전 예상이 자민당 우세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 다카이치는 또 통일교 이슈 이런 실언 또 중간중간에 타위한 발언을 왜 자꾸 하는지 그런 실언들이 이슈가 돼서 원래 이제 엊그제 각 대표들이 나와서 정당마다 대표들이 나와서 선거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다카이치를 벼르고 있었어. 통일교 의혹도 있고 실언도 있고 나오기만 해 그랬는데 다카이치가 갑자기 그날 아침에 NHK 토론회에서 아침에 빵꾸를 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어제 이슈되는 발언을 했는데 오해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선거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건 우리 지지자분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겨줘서 하다가 이거 보세요. 손가락을 좀 다쳐버렸네요. 그래서 아침에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회피하고 오후부터는
다시 모든 길거리 유세에 나가요. 그런 선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2월 8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황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자, 그러면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자민당이 어떤 의석수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인 수가 지금 현재는 예상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선거를 다시 치른 이유죠.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비핵화 원칙을 깨고 핵 재무장으로 길을 갈 것이다. 그러한 예상 하나와 또 하나는 대미 올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미, 일본은 현재 한미일 공조관계에서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배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핵 연료 재처리 잠수함도 은근슬쩍 뒤에다가 미국한테 승인해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이 구도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대미 올인 전략도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일본이 아예 미국에 올인해버리자, 우리가 원래 일본 자국 내에 국민들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것들을 아예 일본에다가 다 공장을 지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일본에 올인하자 라는 걸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데 매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뭐 하고 했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엔저 현상은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이 어제자 1,000원이 오늘자 900원 된 거예요. 요거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번에서는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지금 슬금 스멀스멀 조금씩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계속해서 생기면 다카이치 사나의 리더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와 다르게 연말 정도쯤에 되면 이 정도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낙폭이 커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과연 다카이치는 언제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상 일본 선거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